안녕하세요. 연력학 5원 제7장 연력학 제2법칙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 1장부터 6장까지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연력학 제2법칙의 일부분의 내용을 공부했었습니다. 열기관과 냉동기,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의 일부 내용을 공부했었죠. 앞에 7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 가역과정과 그 다음에 가역과정을 비가역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먼저 열기관과 냉동기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사이클을 돌리는 그런 기계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한 방향으로는 그 이가 추가 떨어지면서 이 내부에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이 안에 그 공기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높아졌다가 여기서 열이 이렇게 발생해서 바깥으로 전달되는 이러한 형태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거꾸로 열이 여기서 전달돼서 프로펠러가 감아있던 것이 돌고 다시 추가 감아 올려지고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열기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열기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특정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인위적으로 고안된 기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을 전달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이 바로 이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가 보통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력학적으로 사이클을 완성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연력학적인 사이클을 만들진 않더라도 기계적인 사이클의 성질을 나타내고 보이고 있는 그런 내연기관이나 가스터빈도 넓은 의미에서는 열기관이라고 하는데 아주 우리가 연력학에서 배우는 거는 우리 기계적인 사이클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사이클까지 다 완성하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가 열기관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열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단순 증기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력학적인 사이클을 완성하는 그러한 장치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기관의 효율에 대해서, 열 효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열기관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용은 무엇이냐? 그 비용은 바로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 입력에 해당하는, 에너지 입력에 해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비용이고, 우리가 그 열기관에서 얻어지는 효용은 우리 열기관에서 얻어지는 일에 해당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것은 입력 대비 출력, 다시 말해서 사용된 비용 대비 실제로 얻은 효용으로 이렇게 효율을 정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그 엔진의 크기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냉동 사이클에서는 열기관을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돌린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 효용이 우리 열기관과는 달리 냉동 사이클에서는 그 저온에서 우리가 흡수하는 열 에너지가 바로 그 에너지 효용이고 그 비용은 외부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분의 효용에 해당하는 QL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이렇게 정의된 이
냉동기에 관련된 효율의 개념의 그 어떤 변수를 우리가 성능 계수라고 했어요. 이걸 효율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이게 1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은 0과 1 사이인데 이 성능 계수로 정의된 이런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는 1이 넘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정용 냉장고인 경우에는 COP가 2.5, 그다음에 아주 저온용, 극저온 냉동 설비인 경우에는 COP가 1.0에 가까운 그러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효율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능 계수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기관과 냉동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하기 전에 필요한 게 이제 열 저장조, reservoir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없으면서 어떤 시스템에 열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열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열 에너지 용량을 갖고 있는 그런 물체, 그런 environment를 우리가 열 저장조, reservoir라고 했고 대표적인 게 대기나 바다, 강, 호스 뭐 이런 거였고 또는 이상계, 다시 말해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스템 또는 거대한 산업용 로 아니면은 그게 아주 이렇게 충분히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열 에너지를 충분하게 온도 변화 없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공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레저버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이러한 열 저장조 중에서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저장조를 우리가 열원이라고 하고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저장조를 열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힛소스 또는 힛싱크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레저버를 파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레저버의 개념을 갖고 우리가 켈빈 플랑크의 서술과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켈빈 플랑크는 열기관과 관련된 열각 제2법칙으로서 하나의 열 저장조와 열 교환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온에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 그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저온으로 열을 우리가 일부분은 버려야만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열기관도 100%의 열 효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열역학 제2 법칙이 켈빈 플랑크 서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지우스 서술은 냉동기나 열펌프와 관련된 걸로요. 그 다음에 저온에서 고온 물체로 열을 전달시키는 것에 있어서 외부의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서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온 물체로부터 고온 물체로 열을 전달하는 것 이외에 다른 효과를 갖지 않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외부의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는 성능 계수가 무한대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이 0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클라우지우스 서술이 어긋난다면 일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일이 0이 된다면 분모가 0이 되니까 성능 계수가 무한대가 되는 거죠. 즉 무한대의 성능 계수를 가질 수 있는 냉동기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클라우지우스 서술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연력학 법칙의 특징은 사실은 켈빈 플랑크의 서술이나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이 모두 다 부정적인 서술 형태이고 부정적인 서술은 증명할 수 없고 단지 실험적인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현재까지는 이러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위반되는 그러한 어떤 실험 결과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켈빈 플랑크의 서술과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은 연력학 제2법칙을 동일하게 표현한 것이다. 동일하게 표현했다는 말은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배되는 장치는 클라우지우스 서술에도 위배되는 거고 역으로 클라우지우스 서술에 위배되는 장치가 있다면 그는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도 동시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2종 연구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이 이런 뜻이고요. 제2종 연구기계, 연구운동기계라는 것은 열원으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서 다른 에너지, 형태의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제2종 연구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위반한다라는 뜻이 거죠. 그래서 이런 제2종 연구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은 1종과 3종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1종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질량이나 또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고, 제3종 연구기관은 마찰이 전혀 없어서 일은 생산할 수 없지만 영원히 운동하는 그런 장치, 그게 이제 제3종 연구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더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 앞에서 얘기했던 연력학 제2법칙의 특징, 다시 말해서 켈빈 플랑크의 서술이랑 클라우디우스의 서술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2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다는 말은 아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위반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장치는 클라우디우스 서술을 위반하는 장치와 동일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또 반대로 클라우디우스 서술을 위반하는 장치가 있다면 그건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위반하는 장치다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어느 방향으로든지 다 설명할 수 어느 방향으로든지 한쪽을 위배하면 다른 한쪽도 역시 동시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위배된다라는 그 점을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면 그게 이제 두 서술이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위반하는 장치를 만든다면 그것이 클라우디우스 서술을 위반하는 장치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켈빈 플랑크의 서술이 위반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느 고온에서 열을 받아 가지고 그 열 에너지를 100% 일로 만들어낸 거예요. 요 열 에너지만큼 일로 100% 전환한 거죠. 저온으로는 열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지 않고 그냥 다 100% 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의 양은 QH만큼이 되겠죠. 자, 이 일로 우리가 이 일을 이용해 가지고 냉동기를 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QL만큼의 열 에너지를 저온으로부터 흡수해 가지고 고온에다가 고온 열 레저부어에다가 열을 던져주는데, 이때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L에다가 요 W만큼을 더한 거죠. 근데 W는 뭐였어요? QH였죠. QH만큼 더한 QH 더하기 QL만큼을 더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열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전달시키는 그러한 냉동기가 가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하나의 그 기계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생겼던 QH랑 여기에서 생겼던 QH는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온에서 받고 하나는 고온으로 내보내 주니까 네트로는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요 QH는 여기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기계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내부 요거는 요 W는 이제 이 내부에서 일어난 거니까 이 두 개를 합한 이 기계 입장에서는 QL을 열을 받아서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QL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거 QL을 받아서 고온으로 이렇게 보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은 외부에 어떠한 에너지 공급도 없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전달한 거잖아요.
이거는 클라우지우스 서술을 위반하는 그런 냉동 기계를 만든 거랑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는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배되는 장치가 힛 엔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요 두 개를 하나의 기계로, 이 두 기계를 하나의 기계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치 저온에서 고온으로 아무런 외부에서 어떤 에너지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열이 흘러간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면 클라우지우스 서술이 위배되는 거죠. 즉 켈빈 플랑크 서술이 위반되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진다면 그 장치는 다시 클라우지우스 서술을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두 서술이 동일하다는 거에 첫 번째 그 조건을 만족시킨 거죠.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켈빈 플랑크의 서술이 위배되면 이게 클라우지우스 서술에도 위배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뭐냐면은 역으로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이 위배되면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배되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지우스 서술에 위배되는 장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냉동기가 있어요. 냉동기가 있는데 여기에 열 에너지 QL을 받아서 외부의 열이 없이 외부의 일 에너지가 없이 일 에너지의 공급이 없이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W는 표시는 했지만 이게 0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게 없이 그대로 그 고온으로 QL을 전달하는 거예요. QL을 받아서 QL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일 없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클라우지우스 서술을 위배하는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클라우지우스 서술을 위배하는 장치인데 오른쪽에 여기에 똑같이 또 다시 엔진을 하나 달아놓습니다. 엔진을 하나 달아놓는데 여기에서는 QH만큼의 열을 받아서 요 QL보다는 조금 더 큰 QL보다는 큰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을 하고 그 남은 QL만큼을 여기다가 이렇게 저온에다 버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엔진을 만든 거죠.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 봅시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 보면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해 보면, 이 경우에는 이 기계는 저온에서 QL을 흡수했고 다시 여기서 QL을 방출했어요. 그럼 결국은 저온에서 QL을 흡수했고 QL을 방출했으니까 결국은 네트로는 얘는 이 장치는 이 QL을 주고 받았으니까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 전체 QL 저온이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무런 상호작용도 없는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로 묶어보면 결국은 얘는 열을 어떻게 받았냐면 고온에서는 QH를 흡수했고 고온에다 QL을 방출했으니까 네트로는 이 장치는 QH 빼기 QL을 고온에서 흡수한 거예요. 고온에서 흡수해가지고 그만큼의 일을 100% 일로 다 전환시킨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기계로 생각한다 그러면 요 두 개를 이 클라우지우스 서술을 위배하는 이러한 냉동기와 엔진을 하나의 기계로 생각한다면 고온에서 QH-QL만큼을 받아들여서 다시 QH-QL만큼의 일로 100% 일로 전환하는 그런 기계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결국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위반하는 열기관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두 개의 기계가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위반하는 열기관으로 작동한 거랑 똑같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클라우지우스 서술을 위배하면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위반하는 거랑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는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반하면
클라우지우스 서술에 위반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의미를 보여드렸고, 이번 페이지에서는 클라우지우스 서술을 위반하면 켈빈 플랑크의 서술을 위반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켈빈 플랑크의 서술과 클라우지우스 서술은 동일하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관념적인 얘기고 논리에 기반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기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 두 개가 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세 번째 특징을 좀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제2종 연구 기계의 제작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2종 연구 기관을 만드는 것이 그럼 과연 불가능할 것이냐? 라는 것을 이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 펌프를 이용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열을 우리가 전달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일이 필요하겠죠, 일이. 여기서 QL만큼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QH만큼 이렇게 열 에너지를 고온으로 방출을 하려고 하면 요 QH-QL만큼의 일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W'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W'이라고 생각하고 요만큼의 일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온의 열 저장조가 열 펌프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QH만큼을 다시 이 에너지를 받아서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배되는, 다시 말해서 이 100% QH를 100% 일 에너지로 바꾼 그런 엔진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엔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QH만큼의 일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가는 일 중에 이 QH는 우리가 QH-QL 보다는 크기 때문에 당연히 QH는 동일한데 거기다가 QL만큼을 빼면은 QH가 당연히 크겠죠. 요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100% 전환된 일 중에서 일부분을 빼서 일로 아까 이야기했던 이 냉동기로 이렇게 일을 보내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을 보내보겠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기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요 두 개를 다시 하나의 기계로 생각해 봅시다. 요 두 개를 하나의 기계로 생각해 보면 이 기계에서 한쪽에서는 QH만큼을 고온에다가 방출하고 한쪽에서는 QH만큼을 흡수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요 QH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사라지는 거죠. 여기서는 흡수하고 방출했으니까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 어떤 상태가 되냐? 저온에서 QL만큼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2를 한 꼴이 된단 말입니다. 2를 한 꼴이. 그 1이 얼마냐? QL만큼의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W, QH 마이너스 W 프라임의 QH 마이너스 W 프라임의 만큼의 그 일을 뺀 나머지를 이쪽에다 보냈는데 W 프라임이 뭐였냐? W 프라임이 얘가 QH 마이너스 QL이라 이 말이야. QL.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니까 QH 마이너스 QH 마이너스 QL이니까 얘랑 이렇게 지워주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여기는 QL만큼이 1로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죠. 네트로. 즉 얘는 QL만큼의 열을 받아서 이 고온이랑은 사실은 네트로 사라져. 이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간 일이 W가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계속 작동하는 연구기관을 완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연구기관을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방금 전에 요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반되는 열기관을 필요로 했어요. 열기관을 필요로 했습니다. 즉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반되는 열기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반하는 열기관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다면 연구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반되는 열기관은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우리가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이런 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연구 운동기관은 제2종 연구기관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력학 제2종 연구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반되는 열기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런 말은 다시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을 만족시키는 그런 엔진들은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제2종 연구기관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특징에 해당하는 제2종 연구기관, 연구운동기관을 만드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다소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고 조금 여러 가지 앞에 했던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 그러니까 켈빈 플랑크의 서술과 클라우지우스 서술이 서로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제2법칙이 성립한다면 결국은 제2종 연구 운동기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고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0% 우리가 효율을 갖는 열기관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대 효율은 얼마나 될까? 최대 열기관의 효율은 최대는 얼마가 되느냐 이 말이죠. 100%가 아니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고,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이상적인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역 과정이다라고, 이상적인 그런 과정을 그렇게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역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reversible,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과정. reverse 하면은 되돌린다라는 거죠. reversible 하면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한자어로 되돌린다, 가역, 되돌릴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가능하냐 이런 뜻이죠. 가역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은 발생한 과정을 되돌리면서 그 과정에서 시스템과 주위에, 시스템 내부와 시스템 바깥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는 그런 과정.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장 이상적인. 이런 과정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그러한 자연에다가 아무런 효과를 남기지 않고도 시스템을 뭔가를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아주 그 이상적인 그런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역 과정의 끝에서는 시스템 내부와 시스템 바깥 주위에 모두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그 사이클 동안. 그 다음에 시스템과 주위 사이에 순열전달과 정미일이 원래의 과정과 그 역과정, 다시 되돌리는 그 과정 전체를 통해서 0인 상황이죠.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는데, 다시 되돌아오니까 원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그대로 되돌아갈 때 그 상태대로 다시 천천히 이 상태를 되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일이란 것은 정밀, 그러니까 네트에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어떠한 열 전달도 없었다. 순열 전달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0일 때만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핀을 갑자기 제거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이 온도가 높다면 얘가 팽창을 해서 이렇게 팽창이 되겠죠. 급격하게 팽창이 될 겁니다. 핀을 제거하는 순간 이 내부의 압력이 높았다면 쭉 팽창을 하겠죠. 만약에 그러면 얘를 되돌리려고 하면 여기에 압력보다 더 큰 압력으로 얘를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일을 해줘야 될 겁니다. 일을 해주는데 처음에 팽창한 것보다 더 큰 일로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압축을 될 거고, 압축이 되면 여기에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바깥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열이 전달돼야 되는 열을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상승, 다시 말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그 주변으로 열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갔다 오는 동안에 일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흔적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되돌아왔지만 흔적을 남겼습니다. 흔적을 남겼어요. 이건 가역 과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많은 추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작은 그 추라서 요거 살짝 옆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조금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두 번째 추를 여기다가 딱 달아놔요. 그러면 살짝 더 올라가겠죠. 왜냐면은 눌러주는 압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스가 바깥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약해졌으니까 여기서 팽창, 그 압력이 낮아진 것만큼 팽창이 되겠죠. 세 번째도 추를 살짝 빼돌려요.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갈 거고,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해서 쭉 여기 이렇게 천천히 다 해가지고 마지막 추까지 여기다 다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더 큰 영향으로 이렇게 팽창을 했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 다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여기에서 또 추를 여기다 올려요. 그러면 조금 내려가겠죠. 그 다음 추를 이쪽에다 올려요. 조금 더 내려갈 거고, 그 다음 추를 여기다 하고 해서 역으로 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이 추가 워낙 작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를 굉장히 무한히 작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요거 당겨놓은 일은 굉장히 작아서 무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이 굉장히 작은 일만 필요하겠죠. 그럼 일은 거의 남겨놓은 것도 없고 서서히 팽창됐다가 서서히 압축됐기 때문에 온도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갑자기 막 확 압축이 돼야지 얘가 온도가 올라갈 텐데, 서서히 압축되니까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그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쪽 바깥으로 열이 전달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무게추를 굉장히 작게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이퀴블리움, 즉 평형 상태에 거의 근접한 준평형 상태, 쿼자이 이퀴블리움 상태로 진행이 되면서 일도 여기서 여기 추를 이렇게 빼내고 추를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려놓는 이런 굉장히 작은 일, 아주 작은 추기 때문에, 그리고 열 전달도 없고, 그래서 가역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세상에서 보는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 다 비가역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가역 과정의 사례가 있냐? 있죠. 우리가 이상적인,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이상적인 상태, 진자가 있는데 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의 진자는 처음엔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때는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여기만큼 못 가고 여기만큼 못 가고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갈 때도 여기 처음에 왔던 것보다 못하고 더 밑에서 멈추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공기의 마찰이 없다면 얘는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이 상태를 계속 반복하겠죠. 이러한 운동을 가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가역 가정이 되겠죠. 원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여기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로 됐다가 운동 에너지로 됐다가 위치 에너지로 됐다가 계속 끊임없이 에너지가 변환되면서 반복되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찰이 없는 그런 진자 운동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작은 추로 천천히 이렇게 밀어주거나 천천히 팽창하는 준평형 과정, 쿼자 이퀄리브리엄 조건에서 기체가 팽창하거나 요 내부가 아니면 요 이렇게 천천히 압축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가역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역 과정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고요. 가역 과정이 아니다. 아닐 빗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아닐 빗자를 써서 비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영어로는 irreversible이라고 합니다. reversible에다가 앞에 ir을 붙여가지고 이게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가역 과정이 아닌 모든 과정을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가역 과정이든 비가역 과정이든 시스템은 초기 상태로 다시 되돌아올 수가 있어요. 초기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피스톤이 핀을 제거했을 때 팽창했다가 바깥에서 일을 하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겠죠. 원래 상태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초기 상태로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하는데, 다만 바깥에다가 시스템 외부와 어떤 흔적을 남긴 거죠. 일 에너지가 필요했고 바깥에다 열 전달이 됐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둘 다 가역 과정이든 비가역 과정이든 우리가 시스템은 초기 상태로는 회복될 수 있는데, 가역 과정은 시스템과 시스템 주위에 어떠한 순변화, 즉 일도 필요 없었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의 열 교환도 없는 열 에너지의 교환도 없는 그런 순 변화가 남겨지지 않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비가역 과정은 그러한 흔적이 변화가 남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시스템 내부와 시스템 바깥에 변화가 남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역 과정은 사실은 실제 과정에 대한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 진자의 운동이 이렇게 무한히 마찰이 없는 진자의 운동처럼 이런 이상적인 상태는 우리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상적인 가역 과정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점점 지금은 젊지만 나이가 들면 점점 얼굴이 노화가 일어날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이 젊어지진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비가역 다시 되돌아가는 가역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은 점점 앞으로 늙어지는 것처럼 항상 비가역,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다. 자연 상태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관찰한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과정은 비가역 과정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역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가역 과정은 우리가 그럼 과연 그 100% 효율이 아니면은 정말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무엇이냐, 최대로 도달할 수 있는 효율이 얼만큼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상적인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이상적인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과정이 다 비가역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역 과정이랑처럼 시스템과 시스템 바깥에 열 전달도 없고 일의 교환도 없는, 아무런 흔적이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계는, 그런 과정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관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과정을 비가역적으로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굳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이 가상의 가역 과정을 자꾸 고려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상의 가역 과정을 존재하지도 않는 가역 과정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일련의 과정 동안 시스템이 평형 상태를 통과하기 때문에 평형 상태, 준평형 상태라고 아까 얘기했죠. 커자의 이퀄리브리엄한 상태를 우리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그 비거약 과정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시작과 종결에 가는 이 지점을 명확하게 디파인 할 수가 없는 데 비해서 가역 과정은 요 지나가는 그 모든 길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스템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효율을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그런 모델을 제공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과정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실제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역 과정을 고려하게 된다. 만약에 가역 과정을 가정하게 되면 동력 생산 장치들은 예를 들면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자동차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의 동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최대의 동력. 주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주변에 가능하면 열 전달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동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역 과정을 가정하면. 또는 동력 소비 장치들, 예를 들면은 압축기라든지 아니면 냉동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그러한 그 기계들이 그러한 시스템들의 성능을 그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최소화된다 이 말입니다. 가역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일을 생산하는 기계에서는 최대의 일을 만들어내고 일을 소비하는 그런 장치에서는 최소의 일만을 소비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장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이상적인 상황에 그 최대 효율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역 과정은 우리가 그 동일한 초기 조건과 말기 조건에서 그 초기 조건과 말기 조건의 비가역 과정 이게 어떻게 여기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디파인 할 수는 없지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가역 과정에 대한 이론적인 한계 그러니까 이런 비가역 과정이 도달할 수 있는 효율의 이론적인 한계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가역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들은 똑같은 기계를 만들었어도 어떤 기계들은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딱 도달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여기서 굉장히 막 엉뚱한 그런 길을 찾아서 여기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비가역적으로 운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엔진이 좋다. 뭐 자동차 엔진이 좋다. 다시 말해서 효율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다른 엔진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다시 말해서 비가역적인 것이 더 제거된, 그러니까 더 가역적인 것에 더 가까이 간 그런 엔진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효율이 나쁜 엔진은, 연비가 나쁜 엔진은 연비가 좋은 엔진보다 더 비가역적이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역 과정은 바로 이러한 비가역 과정들이 다가갈 수 있는 이론적인 한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은 사실은 이상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코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도달할 수는 없지만 가역 과정에 더 근접한 기계장치를 만드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목표인 거죠. 다시 말해서 비가역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서 효율을 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연비가 더 좋은 그런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역 과정에 더 근접한 기계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엔지니어들이. 그다음에 가역 과정의 개념은 실제 가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의 정의를 이끌어내는 데 사용된다. 지금 아까 얘기했죠. 최대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이 얼마냐? 그게 바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질문이잖아요. 거기에 도달하는데 우리가 이 가역 과정의 개념을 사용한다. 훌륭한 설계일수록 좋은 시스템일수록 그 장치에 의한 그 장치에 의해서 발생한 과정의 비가역성은 낮아진다. 다시 말해서 효율은 좋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의 효율은 향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설계일수록 비가역성이 낮아지고, 다시 말하면 설계가 잘못되면은 비가역성이 높아져서 효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런 비가역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굳이 이렇게 가상의 가역 과정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그럼 과연 그런 그 비가역적인 요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찰입니다. 마찰. 아까 진자의 운동에서 마찰이 없는 진자의 운동은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마찰이 왜 있습니까? 예, 결국은 운동하는 물체는 다 마찰을 겪게 돼요. 공기 중에서 공기의 마찰, 아니면 표면과 표면의 물리적인 마찰, 그런 것들이 다 운동하는 물체들과 관련된 마찰은 100% 비가역성입니다. 그래서 마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에서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계속 끌어내려면 그 마찰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일이 계속 공급이 돼야지 그 물체를 끌을 수가 있는 거죠.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일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스템 외부에 어떤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찰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과정은 100% 비가역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찰에는 두 고체 사이의 접촉, 고체 표면 사이의 접촉이라든지, 아니면 유체와 고체 사이의 접촉, 아니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유체의 마찰. 우리가 이걸 전다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유척학에서 아마 배우고 있을 겁니다. 이런 전다 능력이 다 마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다른 물체, 속도가 다른 고체와 고체, 속도가 다른 유체와 고체, 속도가 다른 유체와 유체는 다 마찰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비가역성이 존재하고, 그 비가역성에 의해서 우리가 효율이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어되지 않은 팽창이 우리 대표적인 비가역성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만약에 여기가 이제 어떤 가스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 그 진공 상태라면 여기에 구멍을 딱 둔다 그러면 갑자기 팡 터지겠죠. 만약에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바늘로 떡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풍선이 터지면서 얘가 제어되지 않은 형태로 공기들이 확 퍼져 나오겠죠. 이런 경우에는 100% 우리가 비가역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속적으로, 그러니까 천천히 비구속적이란 말은 제어되지 않는 형태로 얘가 팽창한 기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은, 자, 여기 이제 꽉 채웠어요. 여기 있던 기체가 여기 구멍이 딱 뚫려가지고 여기 꽉 채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기체가 이쪽 한 면으로 이렇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피스톤 같은 걸 해서 쭉 밀어줘야만 되겠죠. 이렇게 밀어줘서 한쪽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 기체를 원래 상태로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 압축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서 압축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열이 발생돼서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동안에 바깥에서 일이 필요하고요. 흔적을 남겼죠.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열을 방출하는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흔적을 남기고 이 일이 이 열만큼 열이랑 똑같냐 크기가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이 일이 항상 이 Q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만 우리가 이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자치를 항상 남긴다. 에너지의 자치를 남기고 이런 제어되지 않은 팽창은 그래서 비가역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한한 온도차에 의한 열전달이에요. 유한한 온도차에 의한 열전달. 그래서 아주 차가운 이런 음료,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이런 음료수 캔을 따뜻한 방 안에 놓아두면 방 안에 있는 공기에 의해서 음료수의 열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여기가 더 온도가 더 높으니까 그럼 열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요. 이 과정을 우리가 역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음료수가 차가워질 때까지 다시 냉동을 해야 돼요. 냉동을 하려고 그러면 해서 우리가 열을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일이 필요하잖아요. 일이 필요하죠. 냉동 과정이 필요하면 결국은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주위의 자치를 남기게 된다. 그렇죠? 주위의 자치, 다시 말해서 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비가역적인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 전달은 사실은 시스템과 주위 사이에 온도차가 있을 때만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온도차가 있지 않으면 열 전달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역의 열 전달 과정은 굉장히 불가능해요. 가역의 열 전달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다 비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온도차라는 것은 온도 차이가 작지 않다라는 말이죠. 아주 작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비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역 열전달은 불가능하다. 그럼 만약에 두 물체의 온도차가 0에 가까우면 우리가 그 델타 T가 이 온도와 이 온도차가 지금은 이렇게 15도씨로 있지만 얘가 굉장히 작은 값이다. 뭐 0.001도다. 그러면 당연히 비가역성은 작아집니다. 비가역성은 작아지고 그 열전달이 일어나긴 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열전달은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열전달률이 굉장히 작아요. 열전달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비가역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연력학적으로는 뭐 효율은 좋아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그 온도 열 전달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더워요.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 막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그 실내가 바깥의 온도에서 덮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어컨을 틀겠죠. 근데 에어컨을 우리가 연력학적으로 가역적인 상태로 연력학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역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아주 천천히 작은 온도차로 열을 빼앗아서 내 바깥으로 이제 열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온도차로 열을 전달시키려니까 열이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계속 더운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몇 시간 동안 계속 더운 상태로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쾌적한 상태에서 일을 해서 일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열 전달을 아주 무한히 작은 온도차로 천천히 열 전달을 시키면 이 방안이 언제 시원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짜증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부의 효율도 떨어지고 뭐 효율이 떨어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경제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연력학적으로는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응용 측면에서는 실제적이지 않다.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천히 열 전달을 시키면. 그래서 열 전달, 온도차에 의한 열 전달은 상당히 어떤 이런 비가역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실질적인 측면에서, 응용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딜레마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차에 의한 유한한 온도차에서 열 전달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러한 현상은 다 비가역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가역성이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서로 다른 두 물질을 혼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O2가 있고 여기에 N2, 질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소와 질소가 있는데 이 분리막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 물질들을 나누고 있는 분리막이 제거됐다. 얘를 싹 제거하면은 이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섞이겠죠. O2도 이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거고 질소도 이쪽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해서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섞여 있을 거예요. 균일하게 채워지겠죠. 그러면 이 균일하게 채워져 있는 이 두 물질을 다시 원래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가? 원래 상태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가? 되돌아갈 수 있는데 바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필요로 하고 분류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필요해서 에너지 소비가 많이 일어나야겠죠. 결국은 주변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흔적을 남겨야만 되고 그런 흔적을 남기면 이게 비가역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물질이 서로 이렇게 혼합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제어되지 않은 팽창의 아주 특별한 예로 생각할 수 있어요. O2 측면에서는 이쪽은 진공이에요. 질소 측면에서는 이쪽이 진공 상태입니다. 서로 그래서 이 농도 차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얘는 결국은 O2의 입장에서는 O2 가스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 상태로 이동해가는 팽창하는 상태고 질소도 이쪽으로 우리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팽창해가는 상태다. 그래서 이런 기체 혼합은 서로 다른 기체 혼합은 제어되지 않은 팽창의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고 이런 기체를 다시 분리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흔적을 남긴다. 그러면 당연히 비가역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적인 요인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생각한 것처럼 크게는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 있었어요? 마찰이 있었죠. 마찰.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어되지 않은 팽창. 이게 그 굉장히 큰 비가역성이었죠. 그 다음에 온도 차에 의한 유한한 온도 차에 의한 열 전달이 우리가 비가역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두 물질이 섞이는 것 이런 것들의 혼합 이런 거가 비가역적이다. 비가역성을 유발한다라고 했죠. 그 기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기 회로인 경우에는 전기 회로에서는 우리가 전기 회로의 히스테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관성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관성력이 우리 일종의 마찰이죠. 전기적 마찰이죠. 또는 전기의 마찰에 해당하는 전기 저항에 의해서 열 손실이 발생하는 것. 우리가 마치 기계적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것처럼 전기적인 저항도 결국은 열 손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비가역성입니다. 또는 화학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연소 과정. 다시 되돌리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연료랑 산소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탄화수소가 연소가 돼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얘를 다시 일로 이렇게 되돌릴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비가역 그런 현상이 되겠죠.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비가역적인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비가역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얘기할 게 있는데 내부적인 가역과 외부적인 가역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가역은 어떤 과정, 프로세스가 일어난 동안에 시스템 경계 내부에서는 어떠한 비가역성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그 가역 과정 동안에는 시스템이
아주 천천히 그 준평형 상태로 변화해서 내부에서는 어떠한 그 비가역성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역으로 과정이 진행되어 시스템이 초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동안 시스템은 원래 과정과 동일한 그런 평형 상태를 통과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데 잘 그 정의된 평형 상태로 또는 준평형 상태로 갔다가 다시 그 상태를 따라서 천천히 이 길을 따라서 되돌아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될 때는 얘는 내부적으로 가역이다. internally reversible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마찰이 없고 내부에서는 연소 과정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부에서는 제어되지 않은 팽창도 없었고 두 물질의 혼합도 없었고 내부에서는 온도 차이에 의한 열 전달도 없었고 이러면은 우리가 평형 상태로 천천히만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내부적인 가역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외부적인 가역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가역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외부적인 가역은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동안에 시스템의 경계박, 다시 말해서 주위에서는 어떠한 비가역성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외부적인 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ernally reversible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internally reversible, 내부적인 가역, 외부적인 가역 이렇게 있고 우리가 보통 가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완전히 가역 과정을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가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가역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보통은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완전 가역. 다시 말해서 내부적으로도 가역이고 외부적으로도 가역이다.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완전 가역 과정은 그럼 어떤 과정이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러한 그 가역적인 요소들이 없는 거죠. 유한한 온도차에 의한 열 전달도 없고 준평형 상태의 변화가 아닌 경우도 없고 마찰도 없고 어떤 디스페이션, 그러니까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들이 없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완전 가역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열 전달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액체와 기체가 있어서 우리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상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내부에 온도 변화가 없을 거잖아요. 온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열 전달이 일어나는데 온도 변화 없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내부적으로는 뭐예요? 가역이죠. 내부적으로 가역인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온도 차도 여기의 온도와 이 내부의 온도와 이 외부의 온도가 굉장히 작아. 아주 미세한 온도에 의해서 온도가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시스템 내부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에서 상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스템 내부에서는 가역이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아주 미세한 온도차에 의해서 열 전달이 일어나니까 이건 가역이죠. 그러면 얘는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 가역이죠. 내부적으로도 가역, 외부적으로도 가역. 그래서 완전 가역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온도차가 미세한 온도차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유한한 온도차에 의해서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부적으로는 여기 옆에 있는 거랑 똑같이 액체와 기체가 동시에 혼합되어 있어서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압력에서 서서히 변하고 있는 상변화 상태라고 생각하면 내부적으로는 가역이에요. 내부적으로는 가역. 열 전달이 일어나긴 하는데 온도의 변화가 없이 가역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외부적으로는 유한한 온도차에 의해서 열 전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가역이죠. 비가역. 그렇죠? 유한한 온도차니까. 자, 그러면 유한한 온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비가역이니까 이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만 가역인 그런 열 전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왼쪽 거는 완전 가역이고
오른쪽 거는 내부적인 가역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 가역 과정은 이 평형 상태에서 우리가 준평형 상태 또는 평형 상태에서 이탈되는 정도가 무한히 작아요. 여기처럼 델타 T가 아주 작은 온도 차이로 우리가 열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탈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정이 프로세스가 일어나긴 하는데 여기에 이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과정의 속도가 무한히 작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완전 가역일 때는. 반면에 비가역 과정일 때는 여기서 이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변하는 이런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평형으로부터의 이탈 과정, 이탈된 정도가 조금 더 커지고 대신에 속도는 이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그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죠. 아까는 여기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천천히 변하는데 얘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 이런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평형 상태로부터 이탈되는, 물론 평형 상태, 여기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해가는 이런 평형 상태가 있다고 하면 이 평형 상태에서의 이 이탈 정도가 아주 작으면 이게 이제 조금 더 가역적인 것이고, 만약에 얘가 이탈되는 정도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은 비가역성이 더 커진 거다. 대신에 비가역성 커지는 대신에 과정의 속도는 빨라진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예로서 들은 에어컨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온도로 빨리 실내의 온도를 냉각하는 빠른 속도로 실내의 온도를 냉각하면 비가역성은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큰 온도 차이에서 우리가 냉각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가역성은 커지지만 과정은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형으로부터의 이탈 정도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바죠. 우리가 원하는 건 대부분 다 이렇게 평형으로부터의 이탈 정도가 큰 그런 상태를 경험해야지만 우리가 빠른 그런 변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켈빈 플랑크의 서술과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함께 얘기를 했고요. 다시 말하면 켈빈 플랑크의 서술이 위배되면 클라우지우스의 서술도 위배된다. 또는 클라우지우스의 서술이 위배되면 켈빈 플랑크의 서술도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제2종 연구 운동 기계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00% 클라우지우스 서술과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따라서 켈빈 플랑크의 서술에 따르면 우리가 100% 효율을 가지는 그런 열기관을 만들 수 없는데, 그럼 도대체 몇 %의 효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아주 이상적인 그런 엔진을 가정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역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역 과정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 과정이 거의 준평형 상태를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했는데, 그 가역 과정은 시스템 내부와 시스템 외부에 순열 전달과 순일이 발생하지 않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역 과정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실제 가정은 우리 세상에서의 가정들은 다 비가역 과정인데, 그러면 어떤 것들이 비가역 과정으로 우리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냐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마찰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제어되지 않은 팽창이 있고, 아니면 온도차에 의한 열 전달이 발생한다든가, 유한한 온도차에 의한 열 전달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는 제어되지 않은 그런 팽창이 아주 특수한 예라고 했죠. 그런 경우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우리 비가역적이 되고 비가역적인 요인들이 그러한 몇 가지 걸로 카테고라이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가역과 외부적인 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가 보통 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도 완전한 가역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역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런 평형 상태로부터 이탈되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그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빠른 어떤 기계의 어떤 기능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경우에는 그 평형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는 비가역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겪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7장의 전반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 공부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셔서 공부하시고 학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강의 공부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